사또, 저 사신 가짜입니다! 부병루 환영연이 한창이던 자리, 기생들의 춤사위가 멎고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10살 광대 아이가 술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청나라 사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호위 무사들의 칼이 일제히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 아이가 사신의 손목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내뱉은 말 한마디에 좌중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평안도 평양 땅,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 강가에 한 떠돌이 광대패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었지요. 부병루 앞 단풍나무는 핏빛처럼 붉게 물들었고 첫서리가 풀잎마다 내려앉아 새벽이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광대패가 거처로 삼은 곳은 강변 외딴 빈집이었는데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벽은 진흙이 떨어져 나가 바람이 술술 들이쳤습니다. 그 빈집 거적 위에서 한 아이가 새우처럼 웅크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막동이, 나이는 이제까지 10살이었지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체구에 집시는 한 짝만 쉬는 채였습니다. 막동아, 일어나거라. 또 침을 흘리고 자는구나. 수염이 새하얀 노인이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헤헤 웃었지요. 할아범, 추워요. 코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허, 그러게 이불을 끌어덮고 자라 일렀거늘. 광대패 우두머리 박노인은 헐거운 도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작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점 3개가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는데 노인의 시선은 그곳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누더기 광대 아이가 곧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줄을. 그리고 이 새하얀 수염의 노인이 10년 전 의금부 한복판을 호령하던 무관이었음을 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아침 광대패는 부병루 앞 공터에서 제주놀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작은 북을 두드리고 사내들이 줄을 매면 막동이는 그 줄 위를 종종 걸음으로 건너 보였지요. 그러나 막동이의 진짜 재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막동아, 어제 장터에서 본 그 비단 장수 기억하느냐? 박노인이 슬며시 물었습니다. 예, 할아범.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고요. 걸을 때 오른발을 살짝 끌어요. 손가락 마디에 푸른 무늬가 있던데 그건 사천 비단 짤 때 쓰는 염료 자국이래요. 그 사내가 누구한테 비단을 건넸지. 보라색 두루마기를 입은 키 큰 양반이요. 그 양반은 왼손 새끼손가락에 옥반지를 꼈고 술잔을 받을 때 오른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비단을 받을 때만 왼손을 썼어요. 왜 그랬을꼬? 오른손에 뭐가 묻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비단 안에 뭔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박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막동아, 그 이야기 다른 데서 절대 하지 말거라. 예, 할아범. 알아요.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아이는 말끝에 다시 침을 흘리며 헤헤 웃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막동이를 보고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지요. 참으로 영민하면서도 참으로 슬픈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세. 옆에 있던 광대 한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한 번 본 얼굴을 평생 안 잊으니 어찌 보통 아이라 하겠소. 그러니 더 무서운 게지.
이 평양 땅에서 누구 눈에 띄기라도 하면 박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내가 자기 아들을 강물에 띄워 보내며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박노인의 오른쪽 뺨에 비스듬히 난 칼자국이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광대패가 평양 땅에 자리 잡은 지는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본래 박노인은 광대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 의금부에서 종오품 관직을 지내던 무관이었습니다. 청나라 사신단의 호위를 맡아 압록강을 여러 번 건넜고 청나라 고관들의 예법과 습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광대패 우두머리가 되었는가 하면 이야기가 깁니다. 10년 전 어느 봄날 박노인은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사신단을 호위하다가 이상한 거래를 목격했습니다. 사신단 한 무리가 평양에서 머무는 동안 평양부윤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는 광경이었지요. 박노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을 때 갑자기 그가 도리어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의금부 박무영이 청나라와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다. 이런 죄명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의금부 군졸들이 박무영의 집을 덮쳤고 박무영은 가까스로 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그러나 집에 남겨진 아내와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박노인은 그 다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내는 갓난아기를 강보에 싸서 작은 나무 함에 띄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 들었지요. 그 아기는 강물에 떠내려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아기가 살아 있었더란 말이오? 박노인이 막동이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대동강 하류 어느 모래톱에서였습니다. 7살 먹은 거지, 아이가 죽은 거지, 노인 옆에 앉아 울고 있었지요. 박노인은 그 아이를 거두어 광대패로 데려왔습니다. 그저 가엾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손목을 씻기다가 박노인은 그만 손이 떨려 물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왼쪽 손목 안쪽 점 3개가 별자리처럼 박힌 그 표식. 그것은 박노인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었습니다. 박노인 자신의 손목에도 그리고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의 손목에도 똑같이 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노인은 차마 아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막동이는 더 이상 평범한 광대 아이가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옛 원수들이 다시 그 손길을 뻗어올 것이고 막동이는 죽을 것입니다. 박노인은 이를 악물고 진실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대신 매일 밤 막동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청나라 사신들의 예법, 그들이 술잔을 받는 손, 걸음걸이, 인사하는 법, 그리고 그들이 평양에서 어떤 자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까지. 막동이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막동아, 너는 들키면 죽는다. 절대 똑똑한 척 마라. 알겠느냐? 예, 하라범. 저는 그냥 바보 광대 막동이에요. 헤헤. 박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10월 보름, 평양 땅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나라에서 사신단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평양부윤이 직접 부병루에서 환영연을 베푼다 했습니다. 이번 사신은 황제의 어명을 받고 직접 평안도, 변경 일대를 살피러 온다네.
평양 부윤 김참판 대감이 사흘 밤낮으로 잔치 준비를 한다지 뭐요. 부병도에 큰 차일이 쳐졌소. 한양 기생들까지 불러왔다 들었소. 평양 백성들은 들떴습니다. 사신단이 지나는 길목마다 깃발이 펄럭였고 부병도로 가는 큰 길은 곱게 비질이 되었지요. 그리고 광대패에도 부윤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부병도 환영연에서 한바탕 제주놀이를 보여라.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광대패가 어찌 사신 어른 앞에 잔말 말고 사흘 안에 풍악과 줄놀이를 준비해라. 부윤 대감의 명이시다. 아전이 차갑게 말하고 떠난 뒤 박노인은 한참을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10년 동안 박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자리였지요. 평양 부윤 김참판.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라범,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막동이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박노인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막동이는 무얼 보여드릴까? 줄타기요. 그리고 제주 넘기요. 헤헤. 그래, 그래. 제주만 보여드리고 얌전히 내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박노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참판이 자기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막동이가 무언가를 보고 입을 열까 하는 더 큰 두려움. 두 가지가 노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 잠든 막동이의 머리맡에 박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입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어렵기에 노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구나. 이 아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그날 강가에서 찾았을 텐데. 이 아이를 키운 거지 노인이 어디서 거두었는지조차 묻지 못했구나. 박노인의 손이 막동이의 작은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점 3개가 별빛 아래 또렷이 보였지요. 그 점은 박무영 가문 사내들의 손목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목에도 있고 막동이의 손목에도 똑같이 있었지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10년 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작은 손목을 참아 놓지 못한 채 밤을 새웠지요. 그런데 박노인이 정작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따로 있었지요. 10년 전 그날 압록강에서 일어났던 일이 10년 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환영연 이틀 전 박노인은 막동이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막동아, 내일 모레 부병도에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절대 입을 열지 마라. 왜요, 하라범? 내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우리 광대패가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분이도 죽고 이 하라범도 죽고. 막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헤헤 웃어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노인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지요. 하라범, 무서워요. 무서울 일 없다. 그저 입을 다물고 제주만 보여드리고 내려오면 된다. 알겠느냐? 네. 박노인은 그날 밤 자기 가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의금부 호패의 반쪽이었지요. 가운데가 거칠게 부러진 그것은 10년 전 박노인이 도망치던 그 밤 의금부에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반쪽은 어디에 있는가? 박노인은 그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본이도 막동이가 걱정스러웠지요.
분이는 광대패에서 막동이를 제일 잘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박노인이 막동이를 거둔 그해 분이도 같은 광대패에 합류했지요. 부모 잃은 두 아이는 그렇게 누이와 동생처럼 자랐습니다. 분이는 막동이가 침을 흘리며 바보 연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작은 북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춰 주었습니다. 막동이가 잠꼬대로 청나라 말을 중얼거릴 때면 분이가 가만히 그 입을 막아주었지요. 막동아, 너 잠꼬대에서도 그 말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떡해. 누나가 항상 옆에서 봐주잖아. 누나가 있으면 괜찮아. 분이는 그런 막동이가 가엾고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자기보다 2살 어린 그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비밀을 분이는 자기 일처럼 함께 나누어 짊어졌지요. 막동아, 우리 그날 그냥 도망갈까? 안 돼. 할아범이 큰일 난단 말이야. 근데 너 부윤 대감 앞에서 또 그 눈으로 사람들 쳐다보면 어쩌려고. 눈을 감고 있을게. 줄 위에서만 눈 뜨고. 진짜지. 약속해. 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막동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아이의 약속이 가을 강바람에 흩어졌지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막동이가 한 번 본 것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운명도 한 번 정한 것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는 법이지요. 부병루 환영연 그날 새벽 누군가가 강 건너편 외딴 객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청나라 관복을 입은 사내였지요. 그러나 그 사내의 거친 손마디와 굳은 어깨는 결코 사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영연 전날 밤 박노인은 막동이를 불러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막동아,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이 할아범이 없어지더라도 너는 분이와 함께 남쪽으로 도망쳐라.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가거라. 할아범, 왜 그런 말씀을? 그저 만약을 말하는 게다. 알겠느냐? 싫어요. 할아범이랑 같이 살래요. 박노인은 막동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노인의 품에 쏙 들어왔지요. 이 아이가 자기 핏줄이라는 사실을 노인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막동아, 내 어미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 제 어미요. 저는 어미가 없는 아이라 하셨잖아요. 세상에 어미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다만 너의 어미는 너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강물에 너를 띄워 보내신 분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야. 강물에. 요? 그래. 너는 강물을 타고 살아온 아이지. 그러니 너는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 알겠느냐? 막동이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노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노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요.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 올까. 부디 그날까지 살아만 다오. 별빛이 강물에 부서져 흘렀고 두 부자는 그 강가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밤을 보냈습니다. 환영연 전날 박노인은 막동이를 데리고 평양 장터로 나갔습니다. 막동아, 오늘은 그저 사람 구경만 하자꾸나. 어디 가서 입은 절대 열지 마라. 예, 할아범. 장터는 사신단을 맞이하느라 어수선했습니다. 곳곳에 청나라 깃발이 펄럭였고 사신단에게 진상할 비단과 곡물이 길가에 쌓여 있었지요. 막동이는 헤헤 웃으며 침을 흘리는 척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두 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지요. 하라범, 저기 검은 두루마기 사람 보이세요? 누구 말이냐? 세 번째 노점 옆에 서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그저께 빨래터에서 본 그 양반인데 오늘은 옷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꾸 부병루 쪽을 흘끔거려요. 박노인이 슬그머니 그쪽을 보았지요. 막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내는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시선이 자꾸 부병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막동아, 저 사람 손을 봐 보거라. 오른손에 굳은 살이 두꺼워요. 손가락 마디가 거칠어요. 농사꾼 손은 아니에요. 칼이나 활을 잡는 사람 손이에요.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저 한가로운 행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부병루를 정탐하는 자였습니다. 하라범, 그리고 저기 떡장수 옆에 있는 양반도 이상해요. 왜? 머리는 청나라 변경 사람처럼 깎았는데 옷은 조선 사람 옷이에요. 그런데 떡을 사면서 떡장수한테 조선말이 어색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변경 말투가 섞여요. 박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양 장터 한복판의 청나라, 변경에서 잠입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막동이는 그저 한 번 본 사람의 작은 특징들을 줄줄 풀어놓을 뿐이었지만 그 정보들이 모이니 무서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라범,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어쩌누? 이미 광대패가 환영연의 부름을 받았으니 도망쳐도 잡히고 만다. 그럼 어떡해요? 막동아, 오늘 본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알겠느냐? 예. 장터 구석에서 박노인은 막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동이의 작은 손이 노인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떨렸지요. 박노인은 그제야 자기가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의금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놈들이 또 한 번 일을 벌이려 하는구나. 10년 전 그날과 똑같이.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든 막동이의 머리맡에서 청나라 예법을 다시 한 번 일러주었습니다. 막동아, 자다가도 들어두거라. 청나라 정사 어른은 황제께서 직접 선발하시는 분이라 반드시 문과 출신이어야 한단다. 그래서 활시위 자국이 손목에 있을 수가 없지. 자는 듯하던 막동이가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저 들어두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청나라 정사는 대대로 왼손잡이가 많단다. 이번에 오시는 정사 어른도 왼손잡이라 들었지. 그러니 술잔도 왼손으로 받고 붓도 왼손으로 들 것이다. 그래서요.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사신 어른인데 오른손으로 술잔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신이 아닐 것이다. 알겠느냐? 하라범,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저 예시약이다. 자거라. 박노인은 막동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막동이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모든 말이 머릿속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새겨졌지요. 이튿날 새벽 박노인은 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분이야, 너 부병루 뒷길로 강을 건너는 길을 아느냐? 예, 알아요. 빨래꾼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오늘 환영연 동안 너는 그 길을 봐 두거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 길로 도망쳐야 한다. 무슨 일이요? 그저 만약을 말하는 게다. 분이는 영민한 아이였지요. 박노인의 얼굴빛을 보고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분이는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나 부병루 뒷길을 두세 번 오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망쳐야
가장 빠른지를 머릿속에 그려두었지요. 박노인은 자기 가죽 주머니에 호패 반쪽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1000조각의 무언가를 깨알같이 적었지요. 그 1000조각을 호패 안쪽 빈 공간에 끼워 넣고 다시 봉했습니다. 10년 전에 미리 봉해 두었던 것 위에 새로 덧붙이는 것이었지요. 김참판, 10년 전 내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내가 받은 청나라 뇌물의 내역까지 모두 여기 적어두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짓을 한다면 이 호패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박노인은 호패를 다시 가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호패 안에 10년 묵은 진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드디어 환영연 그날이 밝았습니다. 부병루 앞에는 색색의 차일이 펼쳐졌고 그 한가운데 거대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양부윤 김참판은 비단 관복 차림으로 상석에 앉았고 그 옆자리에는 청나라 사신이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자리했지요. 기생들의 춤이 시작되고 풍악이 울렸습니다. 광대패는 차일박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차례를 기다렸지요. 막동아, 눈 감고 있거라. 박노인이 속삭였습니다. 막동이는 약속대로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러나 풍악 소리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이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자 막동이는 그만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살짝 한쪽 눈을 떴지요. 사신이 술잔을 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잠시 그것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할아범이 매일 밤 들려주던 이야기 중에 무언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범이 그러셨지. 청나라 정사 어른은 왼손잡이라 술잔을 왼손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신하들도 그분 앞에서는 왼손 예법을 따른다고. 막동이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사신은 또 술잔을 오른손으로 받고 있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신이 젓가락을 드는 손도 오른손이었고 부윤에게 인사하며 손을 모을 때도 오른손이 위로 올라갔지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분명한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막동이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누나, 누나. 옆에 있던 분이가 막동이를 흘끗 보았지요. 왜 떨어? 너 약속했잖아. 누나, 저 사신 어른 좀 봐봐. 왜? 오른손으로 술잔 받아. 그게 뭐? 청나라 정사 어른은 왼손잡이래. 할아범이 그러셨어. 왼손으로 받아야 한대. 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막동아, 너 입 다물고 있어. 지금 입 다물어. 알겠어? 누나, 근데 손목도 이상해. 막동아. 분이가 작은 손으로 막동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막동이는 이미 무언가 더 큰 것을 발견한 뒤였습니다. 사신이 잠시 소매를 걷고 술을 따를 때 그 손목에 무언가 짙은 자국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활시위 자국이었습니다. 청나라 사신단의 정사는 학문하는 문관이라 활을 잡는 일이 없습니다. 활시위 자국이 손목에 박힐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인의 흔적이었습니다. 막동이의 머릿속에서 할아범이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짜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정사는 왼손잡이다. 문관은 활시위 자국이 없다. 사신단 행렬에서 정사는 항상 가장 늦게 절을 받는다. 그러나 저 사람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절을 받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광대패의 차례가 왔습니다. 줄이 메어지고 분이가 작은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광대패는 들어라. 사신 어른과 부윤 대감 앞에서 제주를 보일 차례다. 박노인은 막동이의 손을 꼭 잡고 차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동아, 줄만 타고 내려와라. 다른 짓 하지 마라. 예, 하라범. 막동이는 줄 위로 올라갔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줄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신도 부윤도 흥미로워하는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막동이가 줄 위에서 사신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짜 사신은 그저 어린 광대를 쳐다보는 가벼운 눈빛이었지만 막동이는 그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지요. 저 눈빛.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어디서. 막동이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새벽 강 건너편 객사 앞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사내들. 그중 한 사내가 청나라 옷을 갈아입고 있던 모습. 그때 그 사내는 거친 손마디를 가지고 있었고 활시위 자국이 손목에 있었지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잔치상 한복판으로 달려갔지요. 박노인이 막동아 하고 외쳤지만 늦었습니다. 사또 저 사신 가짜입니다.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기생들의 춤사위가 멎고 술잔을 들었던 손들이 일제히 멈추었지요. 좌중 모두가 그 작은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놈, 감히. 부윤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칼이 일제히 뽑혔지요. 당장 저 미친 것을 끌어내라. 풍악 다시 올려라. 사또 진짜 사신은 왼손잡이입니다. 술잔을 왼손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저분은 줄곧 오른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활시위 자국이 있습니다. 청나라 정사 어른은 문관이라 화를 잡지 않으십니다. 가짜 사신의 얼굴빛이 한순간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통역을 통해 말했지요. 하하,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저 광대 아이의 장난이 아닌가. 부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저 광대패 전부 묶어라. 사신 어른 앞에서 무엄한 짓을 하였다. 박노인이 막동이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윤 대감, 그저 어린아이의 헛소리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그러나 그 순간 부윤은 박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너는 분명. 박노인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미 늦었지요. 김참판은 10년 만에 박무영의 얼굴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봐라, 이 광대패 모두 옥에 가두어라. 한 놈도 도망 못 가게 해라. 광대패는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분이가 울며 막동이의 손을 잡았고 박노인은 묵묵히 끌려갔지요. 부병두 환영연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가짜 사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들었고 김참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박무영,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이번에는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평양과나 옥은 차고 어두웠습니다. 박노인과 막동이, 분이, 그리고 광대패 사내 셋은 한 칸 옥에 갇혔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하라범,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막동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아니다, 막동아. 너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근데 우리 다 죽는 거지요? 할아범이 그러셨잖아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동이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옥문 너머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김참판이 직접 옥에 들어왔지요. 그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증오가 차갑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박무영 살아 있었구나.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참판, 10년 만이요. 내 놈이 광대패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동안 잘도 살아왔구나. 내 놈이야말로 평양부윤이 되어 잘도 살아왔구나. 청나라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는 짓도 잊지 않고 계속하였구나. 김참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오늘 저 가짜 사신이 너의 증거다. 하하, 그 가짜 사신이 누구의 사람인 줄 아느냐? 청나라 변경의 한 장군이 보낸 자다. 그가 평안도 봉화 위치와 군졸 배치를 받아가면 그만이지. 그것이 어찌 너의 증거가 된단 말이냐? 박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임금께서 반드시 아실 것이다. 임금은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내일 아침 처형될 것이다. 광대패가 사신 어른 앞에서 무엄한 짓을 하였으니 마땅한 벌이지. 김참판이 박노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1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마. 김참판이 옥을 나갔습니다. 막동이는 박노인의 옷자락을 꼭 쥐었지요. 할아범, 저 사또랑 아는 사이세요? 박노인은 잠시 막동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막동아, 이 할아범이 너에게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이 할아범이 무사히 빠져나가거든. 그때 다 말해주마. 빠져나가요? 그래. 이 할아범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박노인은 가죽 주머니에서 일금부 호패 반쪽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분이를 가까이 불렀지요. 분이야, 너는 영민한 아이다. 오늘 밤 이 할아범이 옥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어야 한다. 제가요? 어떻게요? 내가 들어올 때 보니 옥졸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있더구나. 그 옥졸의 허리에서 열쇠만 빼낼 수 있다면. 박노인은 한참 분이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막동아, 너는 줄을 타는 재주가 있지 않느냐? 옥 천장 환기구로 빠져나가야 한다. 분이가 열쇠를 빼내 너부터 풀어줄 것이다. 할아범은요? 이 할아범은 광대패 사내들과 함께 옥에 남는다. 너희가 빠져나가야 우리도 살 길이 생긴다. 싫어요. 같이 가요. 막동아, 들어라. 너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의금부 도사를 찾아라. 그리고 이 호패 반쪽을 보여라. 그러면 너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 게다. 박노인은 막동이의 손에 호패 반쪽을 쥐어 주었습니다. 차고 무거운 그것이 막동이의 작은 손바닥을 가득 채웠지요. 왜 이걸 저에게? 막동아, 이 할아범이 너에게 하나만 부탁하마. 살아남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거라. 알겠느냐?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막동이는 그 눈물을 처음 보았지요. 평생 단단하기만 했던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그것을 막동이는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옥 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옥졸 하나가 술병을 안고 졸고 있었지요. 분이는 작은 몸으로 옥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분이야, 천천히. 소리 내지 마라. 박노인이 속삭였습니다. 분이의 손끝이 떨렸지요. 옥졸의 허리춤 열쇠 꾸러미. 그 끈이 옥졸의 옷고름에 묶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작은 광대패의 옷소매에서 가는 대깨비 하나를 꺼냈지요. 평소 줄놀이 도구를 만들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대깨비 끝으로 옥졸의 옷고름 매듭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옥졸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분이의 손이 그대로 굳었지요. 술 한 잔만 더. 옥졸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대깨비를 움직였지요. 매듭이 풀리고 열쇠 꾸러미가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옳지. 잘했다. 이제 우리 옥문 열쇠를 찾아라. 박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열쇠 꾸러미를 하나하나 만지며 옥문에 맞는 것을 찾았지요. 5개째의 짤그락 소리가 나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막동아, 어서 가거라. 박노인이 막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막동이는 마지막으로 노인의 체온을 느꼈지요. 하라범, 같이 가요. 제발. 이 하라범이 옥에 남아 있어야 저들이 너를 쫓지 못한다. 어서 가거라. 박노인은 막동이를 옥천장의 환기구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막동이는 줄타기 솜씨로 환기구를 빠져나갔고 분이도 작은 몸을 비집어 따라 나갔지요. 옥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 막동이는 한 번 더 박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새하얀 수염의 노인이 옥 안에서 막동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막동이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가짜 승리였습니다. 두 아이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옥에 있었고 진실은 아직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막동이와 분이는 평양 성문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지요. 두 아이는 집신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달렸습니다. 분이의 손에는 막동이가 쥐어준 호패 반쪽이 들려 있었고 막동이는 누더기 옷자락을 펄럭이며 앞장섰지요. 그러나 김찬판이 그렇게 쉽게 두 아이를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김찬판은 옥에서 광대패가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봐라, 평안도 저녁에 통문을 돌려라. 광대 아이 둘을 잡아오는 자에게 쌀열섬을 내리겠다. 그리고 평양성 안팎의 모든 길목을 막아라. 평양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은 수백리. 그 길목마다 김찬판의 부하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김찬판에게는 더 무서운 카드가 있었지요. 그는 가짜 사신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 광대 아이가 한양까지 가서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요. 당신네 변경 장군과 나의 거래도 함께 끝장이지. 가짜 사신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 쪽에서도 추적자를 보내겠소. 그 아이가 한양에 닿기 전에 반드시 끝내겠소. 그날 오후 청나라 변경에서 온 자객 셋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변복을 한 채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한편 박노인은 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무영,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느냐? 말해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잡을 것이다. 다만 너의 죽음이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박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참판이 직접 발길질을 했지요. 옛날 그 강가에서 내 아내를 끝장냈을 때 그 갓난아기는 어찌 되었을까? 죽었다고 했지. 그러나 정말로 죽었을까? 박노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하하, 10년이 지나도 너의 그 눈빛은 똑같구나.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만일 그 광대 아이라면. 김참판이 박노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두 번째로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박노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김참판이 막동이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었지요. 단지 광대 아이가 아니라 박무영의 핏줄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막동이와 분이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두 아이는 바위 그늘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막동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해? 한양으로. 의금부로. 한양이 어디 있어? 우리 둘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 할아범이 가라고 하셨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산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여럿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바위 뒤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광대 아이 둘을 봤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지? 이 산길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산토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평안도 관아 군졸들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막동이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혼자 가. 누나는 한양으로 가. 나는 여기 남아서 저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갈게. 막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줄타기 잘하잖아. 산 잘 타. 저들을 골짜기로 유인하고 빠져나올게. 그동안 누나는 호패 들고 남쪽으로 달려. 안 돼, 막동아. 너 혼자 어떻게? 누나, 약속해. 한양 가서 의금부 도사 찾아내. 호패 보여줘. 알겠지? 막동이는 분이의 손에 호패 반쪽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막동아, 누나, 우리 꼭 살아서 만나자. 막동이는 분이의 등을 떠밀고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쪽으로 달렸습니다. 여기다, 여기 광대 아이가 있다. 군졸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지요. 분이는 눈물을 닦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막동이는 군졸들을 깊은 골짜기로 유인했습니다. 줄타기로 단련된 발놀림으로 바위와 나무를 타고 넘었지요. 그러나 산은 험했고 군졸들의 횃불은 끈질겼습니다. 게다가 산속에는 군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변경에서 보낸 자객 셋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들은 군졸들과 달리 횃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마치 짐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지요. 활을 들고 짧은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군졸들은 산 위쪽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는 골짜기 아래쪽으로 가자. 아이는 결국 물길을 따라 내려올 것이다. 자객 우두머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미 산을 넘어 남쪽으로 갔다는 보고가 있다. 그 아이는 다른 조가 추적 중이다. 우리는 이쪽 아이부터 끝내자. 호패 반쪽이 어느 쪽 아이에게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아이 모두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자객들은 갈라져서 골짜기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군졸들의 횃불을 피해 비탈을 굴렀습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무릎이 까졌지요.
가까스로 작은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 숨을 죽였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디 갔지? 산 위로 올라갔나 봅니다. 위쪽도 살펴봅시다. 군졸들의 횃불이 멀어졌습니다. 막동이는 동굴 안에서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지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라범. 작은 목소리로 막동이가 노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지요. 막동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졸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지요. 거의 들리지 않는 짐승의 발소리에 가까운 그 소리. 막동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객 한 사람이 동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활시위를 당긴 채였습니다. 막동이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동굴 안쪽 깊숙이 몸을 붙이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자객이 동굴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풀잎 한 가닥을 손으로 살피더니 곧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막동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비로소 막동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노리는 자들은 평양 군졸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위험한 자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김참판은 자기 집무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광대패 우두머리 박무영은 내일 새벽 처형이다. 다른 광대 사내들도 모두 함께 본보기로 부병로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예, 대감. 그리고 자객은 어찌 되었느냐. 청나라 자객 셋은 이미 산길을 따라 광대 아이를 추적 중입니다. 평양 군졸들과 함께 양쪽에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광대 아이 둘 모두 반드시 잡아야 한다. 한 아이는 살려서 가져오너라. 박무영 앞에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김참판은 술잔을 들었지요. 10년 묵은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박무영을 죽이고 그의 핏줄까지 끊어버린다. 10년 전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의 손에 들린 호패 반쪽.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이는 밤새 산을 넘어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가까스로 평산 땅의 한 객주에 닿았지요. 분이는 몰래 짐 수레 하나에 숨어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비단 장수의 수레였지요. 한양에 가야 해. 막동아, 꼭 살아서 만나자. 분이는 호패 반쪽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한편 막동이는 동굴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무릎에 피는 굳었고 어깨는 욱신거렸지요. 막동이는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평양성 부병로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지요. 작은 점들이 줄을 지어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동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라범. 광장 한가운데 새하얀 수염의 노인이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광대패 사내들이 차례로 꿇려져 있었지요. 평양 부윤 김참판이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산 위에서 그 광경을 모두 보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막동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처형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안 돼요. 하라범. 막동이가 산을 굴러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광장 위에서 박노인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산 쪽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막동이가
그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입 모양을 읽었습니다. 박노인이 무어라 말했는지를 잘 알아. 단 2글자였지요. 망나니의 칼이 햇빛을 가로질러 떨어졌습니다. 막동이의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멀리서 검은 새떼가 푸드덕 날아오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막동이는 산 비탈 위에 엎드려 흙바닥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라범, 하라범. 소리도 나지 않는 울음이 막동이의 작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가을 산바람이 차갑게 그 등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막동이는 그날 아침 자기를 길러준 단 하나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였지요. 막동이는 며칠을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그저 산속을 정처 없이 걸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하라범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암자 문 앞에 쓰러졌지요. 늙은 스님이 막동이를 안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아이인고. 스님은 막동이에게 죽을 끓여주고 다친 무릎을 동염해 주었습니다. 막동이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지도 못한 채 잠들었지요. 며칠을 그 암자에서 보냈습니다. 막동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마당 한켠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그런 막동이 옆에 앉아 가만히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구나. 이 산속 암자에는 가끔 너 같은 아이들이 찾아온단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 흘러들어 오는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항상 들려주는 말이 하나 있단다. 무슨 말인데요? 원망은 독과 같아서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가른단다. 막동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라범이, 하라범이? 제 할아범이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잘 알아, 라고. 스님은 막동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할아범을 위해서라도. 막동이의 눈에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요. 스님, 한양에 가야 해요. 할아범이 그러셨어요. 의금부에 가라고. 한양이라.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모레 이 암자에 한양에서 내려온 행자 한 명이 들렀다.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다. 너를 데려가 달라 부탁하마.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해다오. 무슨 약속이요? 너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거든 항상 이 말을 떠올려라. 살아남는 것은 빛과 같아 어둠을 가른다. 예, 스님. 그날 밤 막동이는 작은 등잔불 아래 박노인이 건네준 호패 반쪽을 떠올렸습니다. 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겠지요. 분이는 무사히 한양에 닿았을까. 막동이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할아범, 보고 계시지요. 막동이가 꼭 살아남을게요. 한양에 가서 할아범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그날 밤 막동이의 꿈에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막동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손목에 점 3개를 짚었지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무어라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그 말을 다 듣지 못한 채 깨어났지만 가슴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양 도성에 닿았습니다. 비단 장수수레에 숨어 사흘 밤낮을 달려온 끝이었지요. 분이는 의금부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에게 물어 종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의금부는 어디 있나요? 의금부 도사 어른을 뵈어야 해요. 거지 차림의 어린 여자아이가 의금부를 찾는 모습에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지요. 그러나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금부 문 앞에 다다른 분이는 호패 반쪽을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의금부 도사 어른께 이것을 보여드려야 해요. 10년 전 평양에서 누명을 쓴 박무영 어른의 호패입니다. 문지기들이 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도사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지요. 잠깐, 박무영이라 하였느냐? 도사가 분이의 손에서 호패 반쪽을 받아 들고는 자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호패 반쪽이었지요. 두 조각을 맞추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실로 모셔라. 그리고 즉시 어전에 보고해야 한다. 분이는 의금부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늙은 도사는 박무영의 옛 동료였지요. 10년 전 박무영이 누명을 쓸 때 함께 의심받았으나 끝까지 그의 결백을 믿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동이라는 광대에 아이가 있어요. 산속에 혼자 남았어요. 그 아이도 구해주세요. 분이가 울먹이며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부병루 환영연, 가짜 사신, 김참판의 매국, 박노인의 정체, 막동이의 손목점 3개까지. 도사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손목점 3개라. 그렇다면 그 아이가. 도사는 즉시 임금께 입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전에서 모든 일이 보고되었지요. 임금은 진노하셨습니다. 평양부윤 김참판이 청나라와 결탁하여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무고한 충신을 10년 전에 누명으로 죽이려 하였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 멸문시키려 하였다. 이는 천인공노할 죄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명을 내리셨지요. 의금부 도사는 즉시 군졸 100명을 이끌고 평양으로 가라. 김참판을 잡아오고 그 광대 아이를 찾아오라.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어전에서 친히 죄를 묻겠다. 도사는 그날 밤 한양을 떠났습니다. 평산 땅 그 암자에 막동이가 있다는 소식이 도사에게 닿은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도사는 군졸 일부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암자의 군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막동이는 마당에서 비를 쓸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느냐? 의금부에서 왔다. 막동이의 비가 떨어졌습니다. 분이 누나는요? 누나는 무사한가요? 누나는 한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가자. 너의 할아범의 한을 풀어드릴 때다. 막동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이 막동이의 등을 두드렸지요. 가거라. 그리고 살아남거라. 빛은 어둠을 가른단다. 예, 스님. 잊지 않겠습니다. 막동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누더기 옷이 그대로였지만 발걸음은 달랐지요. 그 작은 어깨가 어딘가 자랐다 싶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김참판이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광대패를 처형하고 가짜 사신과의 거래를 마무리한 그날, 김참판은 자기가 모든 일을 끝냈다고 믿었지요. 이제 그 광대 아이 한 놈만 잡으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 술이나 들자.
그때 관아 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양부윤 김참판은 어명을 받들라 의금부 도사가 군졸 100명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김참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청나라와 결탁하여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죄, 무고한 의금부 무관 박무영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그 가족을 멸문시키려 한 죄. 한양 어전에서 친히 죄를 물으실 것이다. 묻거라. 김참판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가짜 사신과 그 일당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평양관아의 부패한 아전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지요. 평양 백성들이 거리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김참판 대감이 매국노였다지 뭐요. 광대패 노인이 10년 전 의금부 무관이었답니다. 그 광대 아이가 어가 앞에 뛰어들어 진실을 외쳤다더군요. 수군거림이 평양거리에 가득했습니다. 10년 묵은 어둠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양 어전. 임금이 친히 자리하셨습니다. 좌우로 신하들이 도열했고 한가운데 김참판이 포승줄에 묶여 무릎 꿇려 있었지요. 그 옆에는 가짜 사신과 일당들이 함께 끌려와 있었습니다. 임금이 입을 여셨습니다. 김참판,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 전하, 신은 억울하옵니다. 모두 그 광대 아이의 헛소리이옵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그 광대 아이를 어전에 드리라. 문이 열리고 막동이가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 그대로였지요. 분이가 그 옆에 함께 섰습니다. 두 아이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동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너의 손목을 보이거라. 막동이가 왼쪽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점 3개가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지요. 어전에 시립한 늙은 도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전하, 박무영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옵니다. 박무영의 손목에도 똑같이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박무영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임금이 막동이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막동아, 너는 너의 할아범이 누구신지 아느냐? 할아범이세요. 너의 할아범이 너의 친아비시다. 막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참 동안 임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어전의 신하들이 모두 침묵으로 그 말을 인정하자 막동이의 가슴이 무너지듯 떨려왔습니다. 아버지요? 할아범이 제 아버지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10년 전 박무영이 누명을 쓰고 도망쳤을 때 그의 아내가 갓난 아기를 강물에 띄워 살렸다. 그 아기가 바로 너다. 박무영은 너를 강가에서 거두어 자기 핏줄임을 알면서도 너를 지키려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막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매일 밤 들려주던 청나라 이야기, 손목의 점을 가만히 짚어주던 노인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산을 향해 말한 살아라라는 2글자. 아버지, 아버지. 막동이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며칠 전 산 위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지요. 부병루 광장 한가운데 무릎 꿇려진 새하얀 수염의 노인.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산 쪽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이던 모습.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왜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동이가 흐느꼈습니다.
분이도 함께 울었지요. 어전의 신하들 중에도 눈시울을 붉히는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김참판에게 차갑게 말씀하셨지요. 김참판, 어디 한번 변명해 보거라. 김참판은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늙은 도사가 두 조각의 호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전하, 10년 전 박무영이 누명을 쓰던 날 을금부 호패를 반으로 부러뜨려 한 조각은 신이 보관하고 한 조각은 박무영이 가지고 도망쳤사옵니다. 두 조각을 맞추면 박무영의 결백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들이 함께 묻혀 있다고 약속하였사옵니다. 도사는 그 자리에서 호패를 맞추어 봉인된 그 안을 열었지요.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김참판이 청나라 사신단과 주고받은 거래, 내역, 받은 뇌물의 양, 팔아넘긴 군사 기밀의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박무영이 10년 동안 지켜온 증거이옵니다. 김참판의 매국이 명백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종이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박노인이 환영연 전날 밤에 새로 끼워 넣은 것이었지요. 늙은 도사가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박무영이 환영연 전날 적어둔 것이옵니다. 이번 사신 환영연에서 김참판이 청나라 변경 장군과 결탁하여 가짜 사신을 들여 평안도, 봉화 위치와 군졸 배치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내용이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과 거래 일시가 적혀 있사옵니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김참판을 노려보았지요.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전하. 신은 닥치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어전을 갈랐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너의 그 더러운 거래가 명백히 드러났다. 박무영이 평생을 광대로 숨어 살며 이 호패를 지켜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 같은 자가 언젠가 다시 한 번 같은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을 천하에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신을 살려. 여봐라, 김참판과 그 일당을 모두 압록강 변경의 가장 험한 유배지로 보내라.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형벌을 내리겠다. 가짜 사신과 청나라 자객들은 즉시 처형하여 청나라에 시신을 돌려보내라. 이는 양국 간 외교 도전이니 청나라 황실에도 정식 항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 김참판에게 결탁한 일금부의 부패한 관리들도 모두 색출하여 함께 벌하라. 죽은 박무영에게는 충정공의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세워라. 그의 결백을 천하에 알리겠다. 김참판이 끌려나가며 발버둥쳤습니다. 전하,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단호하셨지요. 내가 박무영의 가족을 살려두지 않으려 한 죄,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 너는 매일 그 차가운 변경에서 박무영의 이름을 떠올리며 살아남거라. 김참판의 비명이 어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가짜 사신과 그 일당들도 함께 끌려나갔지요. 10년 묵은 어둠이 그날 어전에서 완전히 거쳤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지요. 임금은 막동이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막동아. 예, 전하. 너의 아비는 충신이었다. 그리고 너 또한 단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군사 기밀을 지켰다. 너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을금부 무관으로 길러주마. 너의 아비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주거라. 전하, 황송하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박무영의 아들 박정이라 부르겠다. 다만 너 자신이 막동이라는 이름을 잊고 싶지 않다면
그것 또한 좋다. 그 이름은 너의 아비가 너에게 처음 지어준 이름이니까. 막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막동이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이름이옵니다. 임금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지요. 그리하라. 막동이라는 이름이 충정공 박무영의 아들의 이름으로 천하에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 너와 함께한 분이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막동이가 분이를 돌아보았지요. 분이 누나는 제 누이입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임금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분이도 궁중 여관으로 거두어 곁에 두어라. 두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거라. 분이가 막동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아이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새 삶으로 들어선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처음으로 비단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지요. 막동이는 가만히 일어나 의금부에서 보내준 호패 두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 조각이 맞아떨어진 그 자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박무영의 아들 막동. 막동이는 호패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단어, 아버지. 그 한 단어가 막동이의 가슴을 가득 채웠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막동이가 자기 아들임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는 꼭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세요. 막동이가 평생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어요. 창문 너머로 한양 도성의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이 평양 부병루에서 보던 별과 똑같은 별이라는 것을 막동이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후 어느 늦가을 한 청년 무관이 평안도 변경의 봉화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가죽신을 신었고 허리에는 부러진 일금부 호패가 가지런히 맞춰져 매어 있었지요. 청년의 왼쪽 손목에는 점 3개가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봉화대 위에서 청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맑은 밤이었지요. 10년 전 그 부병루 마당에서 광대짓을 하던 작은 아이는 이제 어엿한 일금부 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이가 여기 와 있어요. 청년이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청나라 변경의 이야기, 압록강 너머의 봉화 위치, 그 모든 것을 청년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집신 한 짝이 아닌 가죽신이, 등에는 누더기 광대 옷이 아닌 단정한 무관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품은 것은 여전히 10년 전 그 새벽 한가의 다짐이었지요. 빛은 어둠을 가른다. 청년의 옆으로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분이었지요. 분이는 청년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전하께서 보내신 옷감이세요. 추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충정공 사당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분이가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청년이 그것을 펼치자 박무영의 손글씨가 또렷이 보였지요. 10년 전 환영연 전날 밤 박노인이 호패 안에 끼워 넣은 그 종이의 사본이었습니다. 누나, 이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래. 청년은 그 마지막 줄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내 아들 막동이에게. 내가 이 글을 읽는 날, 너는 아비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살아남거라. 그것이 아비가 너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이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지요. 그저 깊고 따뜻한 감사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이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청년은 봉화대에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안도 변경의 어둠 속으로 그 불빛이 길게 뻗어나갔지요. 별빛과 횃불이 서로 어우러져 변경 하늘을 환히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한양까지, 그리고 다시 변경까지. 10년이 흐른 그날, 한 광대 아이가 외친 한마디의 진실이 마침내 빛이 되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병루 환영연에 뛰어든 그 한마디가 한 나라의 군사 기밀을 지키고 10년 묵은 누명을 풀고 잃어버린 아비와 아들을 한순간이나마 이어주었지요. 비록 아비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채 떠났지만 아들은 아비의 자리를 이어 변경을 지키는 무관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마음을 먼저 썩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가른답니다. 막동이가 아비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냈기에 10년 묵은 어둠이 마침내 거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